자, 이번 수업은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눈은 골프공과 비슷한 크기의 동그란 구 모양이며 앞쪽에 수정체가 위치하고 있다. 눈의 내부는 3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구의 가장 안쪽은 망막, 중간층은 맥락막이고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선모체와 수정체 앞쪽을 덮고 있는 홍채는 맥락막이 변형된 것이다. 가장 바깥쪽은 공막이며 눈 앞쪽은 투명한 각막이 존재한다. 수정체 앞면 중 홍채가 덮고 있지 않은 빈 공간을 동공이라고 하며 눈에서 감지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신경이 뒤쪽으로 빠져나와 있다.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공막에 의해 눈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 눈 속을 어둡게 유지시켜주는 암실 역할을 한다. 망막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으로 빛을 감지하는 시각세포가 존재하고 망막에서 감지한 자극은 시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된다. 황반은 망막 중에서 시각세포가 밀집해 있는 곳을 말하며 황반에 상이 맺힐 때 물체가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맹점은 망막 중 시각신경이 모여 빠져나가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맹점에 상이 맺히는 경우 물체는 보이지 않는다.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며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눈 속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액체 물질이 채워져 있어 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액체 물질을 유리체라고 한다. 시각이 성립되는 경로를 살펴보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가장 먼저 각막을 통과해 수정체에서 굴절되고 유리체를 거쳐 망막에 도달한다. 빛에 의해 흥분된 망막의 시각세포가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자극을 전달하여 뇌가 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각 성립이 완성된다. 다음은 눈의 조절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눈은 주변 밝기나 물체와의 거리가 변할 때 물체를 잘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조절작용을 한다. 먼저 눈은 주변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주변이 평상시보다 밝아지는 경우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고 주변이 평상시보다 어두워지는 경우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 동공의 크기는 커진다. 동공의 크기는 홍채에 의해 조절된다. 홍채가 확장하여 홍채의 길이가 길어지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고 반대로 홍채가 수축하여 홍채의 길이가 짧아지면 동공의 크기는 커진다. 또한 눈은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 망막에 뚜렷한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한다.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진다. 수정체의 두께는 선모체에 의해 조절되는데 선모체가 수축하여 수정체 쪽으로 이동하면 수정체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에서 멀어지면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진다. 자, 이번 수업은 귀, 코, 혀, 피부 감각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귀의 구조를 살펴보자. 얼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귓바퀴와 외이도가 연결되어 있고 외이도 끝에는 고막이 존재한다. 귀 안쪽에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방골이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막과 달팽이관은 귓속배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코 안쪽의 비관과 연결되어 있는 귀인두관이 존재한다. 귓바퀴가 모은 소리는 외이도를 통해 고막으로 전달된다. 고막은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으로 고막의 작은 진동은 귓속뼈에 의해 증폭되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달팽이관은 소리를 감지하는 곳으로 청각세포가 존재한다.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 방골이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하며 귀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조절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주변 압력이 낮아져 귀가 먹먹해지는데 이때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귀인두관의 작용으로 먹먹한 느낌이 사라진다.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는 청각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에는 평형감각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귀는 청각뿐 아니라 평형감각까지 담당하는 기관이다. 청각의 성립 경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소리가 귓바퀴와 외이도를 거쳐 고막으로 이동하면 고막이 진동하고 이것을 귓속뼈가 증폭하여 달팽이관으로 전달한다.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이를 감지하여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면 우리는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귀의 구조 중 청각과 관계없는 기관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방골이관, 그리고 압력 조절을 담당하는 귀인두관이 있다. 코는 후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원으로 한다.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은 후각 상피의 후각세포를 자극하고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자극을 전달하면 후각 성립이 완성된다. 코는 매우 예민한 감각기관이지만 후각세포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혀는 미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원으로 한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입속으로 들어오면 맛봉우리의 맛세포가 자극되고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자극을 전달하면 미각 성립이 완성된다. 혀로 느끼는 기본 맛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이 있으며 우리가 느끼는 음식의 맛은 이런 미각뿐 아니라 후각까지 종합하여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를 막고 사과주스와 포도주스를 먹으면 향을 느끼지 못하므로 두 가지 주스를 구별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부 감각은 피부의 감각점에 의해 감지된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완성된다. 감각점은 아픈 것을 느끼는 통점, 누르는 압력을 느끼는 압점, 접촉을 느끼는 촉점, 차가워지는 것과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냉점과 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점의 수가 가장 많고 압점, 촉점, 냉점, 온점으로 갈수록 수가 적어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냉점과 온점이 절대적인 온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라도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던 손을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차갑게 느끼지만 차가운 얼음물에 담겨져 있던 손을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따뜻하게 느껴진다. 몸의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수는 다르며 감각점 수가 많을수록 더 예민하게 자극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느끼는 음식 맛 중 매운맛과 떫은 맛은 혀에서 느끼는 미각이 아니고 각각 통점과 압점에서 느끼는 피부 감각이다. 자, 이번 수업은 뉴런에 대해 알아보자.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를 말하며 일반적인 세포에 비해 돌기가 발달되어 있다. 뉴런은 신경세포체와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짧은 돌기인 가지돌기,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한 가닥으로 뻗어나온 축삭돌기로 구성된다.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이 존재하며 뉴런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곳이다.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축삭돌기 쪽으로만 전달되며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는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다. 다음은 뉴런의 종류를 살펴보자. 뉴런은 기능에 따라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구분된다. 감각뉴런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하는 뉴런으로 감각신경을 구성하고 있다. 연합뉴런은 받아들인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며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다. 운동뉴런은 연합뉴런의 명령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며 운동신경을 구성하고 있다. 운동뉴런은 커다란 신경세포체와 긴 축삭돌기를 가지고 있으며 운동뉴런의 축삭돌기는 근육과 같은 반응기관에 연결되어 있다. 연합뉴런은 운동뉴런에 비해 신경세포체의 크기가 작고 축삭돌기의 길이도 짧다.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다른 뉴런과 달리 동그란 모양이며 가지돌기의 길이는 길고 축삭돌기의 길이가 짧아 가지돌기와 축삭돌기의 길이가 비슷하게 그려진다. 감각뉴런의 가지돌기는
눈, 귀와 같은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다. 감각기관에서 감지한 자극은 감각뉴런을 통해 연합뉴런으로 전달되며 연합뉴런은 전달된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다. 연합뉴런이 내린 명령은 운동뉴런을 통해 반응기관으로 전달되고 반응기관에서는 연합뉴런의 명령에 따라 반응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귀에서 감지한 알람소리는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의 명령이 운동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면 팔과 손을 움직여 알람을 끄게 된다. 자, 이번 수업은 신경계에 대해 알아보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뇌는 다시 대뇌, 소뇌, 중간뇌, 간뇌, 연수로 나눠지고 연수 아래쪽에 척수가 연결되어 있다.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곳이다. 기억, 추리, 학습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소뇌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며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의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한다. 간뇌는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등의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중간뇌는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동공 크기 조절에 관여한다. 척수는 뇌의 신호를 말초신경으로 전달하는 신호전달 통로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으며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감지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한다. 운동신경은 다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되는데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팔이나 다리 등의 근육으로 전달하여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고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심장박동, 소화운동 등을 조절한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종류로 구분되며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통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용을, 부교감신경은 몸을 안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작용을 한다. 쉽게 교감신경은 싸울 때 몸의 상태를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편안히 쉴 때 몸의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싸울 때 상대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동공의 크기는 커져야 하고 민첩한 움직임에 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심장박동과 호흡운동은 빨라진다. 싸우는 중에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수는 없으므로 침분비와 소화운동은 억제되고 방광은 확장되어 오줌이 마렵지 않게 된다. 이렇게 싸우는 중 일어나는 몸의 변화는 모두 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난다. 반대로 집에서 쉬는 중에는 물체를 자세히 볼 필요가 없으므로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고 심장박동과 호흡운동도 느려져 편안한 상태가 된다. 침분비와 소화 기능이 촉진되어 배가 자주 고프고 방광이 수축되어 오줌도 자주 마렵게 된다. 이렇게 쉬는 중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들은 모두 부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난다. 자, 이번 수업은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은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로 나눌 수 있다. 의식적인 반응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으로 대뇌가 중추이다.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르거나 공을 원하는 곳으로 던지는 행동은 의식적인 반응의 대표적인 예이다. 무조건 반사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으로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이다. 대뇌의 판단 과정이 없으므로 의식적인 반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보자. 감각기관에서 감지된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는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이 운동신경을 통해 운동기관으로 전달되면 최종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얼굴 쪽에서 받아들인 자극이나 얼굴 쪽으로 전달되는 명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되지만 팔이나 다리 쪽은 척수를 거쳐 자극과 명령이 전달된다.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살펴보자.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나 연수 혹은 중간뇌로 전달되면 자극을 다시 대뇌로 전달하지 않고 바로 척수나 연수, 중간뇌에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이 운동기관으로 전달되면 최종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무조건 반사는 중추가 어디인지에 따라 척수반사, 연수반사, 중간내 반사로 구분된다.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는 행동과 무릎 근처를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올라가는 무릎 반사나 배변, 배뇨는 척수에 의해 조절되고 재채기, 기침, 침분비, 하품, 구토 등은 연수가, 빛의 밝기에 따라 동공 크기가 변하는 동공 반사는 중간내가 조절한다. 척수 반사는 주로 목 아래, 연수 반사는 목 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관계한다고 외워두면 쉽다. 무릎 반사와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를 살펴보자. 무릎 반사는 무릎뼈 아래를 망치로 살짝 때리면 그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로 전달되고 척수에서 내린 명령이 운동신경을 통해 다리의 근육으로 전달되면 다리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의식적인 반응은 척수에서 대뇌까지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과 대뇌의 판단 그리고 대뇌에서 척수까지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경로가 더 긴 의식적인 반응은 경로가 짧고 단순한 무조건 반사에 비해 반응 속도가 더 느리다. 자, 이번 수업은 호르몬과 뇌분비샘에 대해 알아보자.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을 말하며 뇌분비샘에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되고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한 후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만 작용을 하는데 이런 세포와 기관을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이라고 한다.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내며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과다증, 너무 적으면 결핍증이 생긴다.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뇌분비샘은 간내 아래쪽에 위치한 뇌하수체, 목에 위치한 갑상샘, 콩팥 위에 달려있는 부신, 배에 위치한 이자, 여자는 난소, 남자의 경우는 정소가 있다. 뇌하수체에서는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난소와 정소에서는 각각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뼈와 근육 등의 생장을 촉진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여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며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몸속 수분량을 일정한 상태로 조절한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며 아드레날린은 위급할 때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당량을 높여준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간이며 인슐린이 간에 작용하여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 혈당이 낮아지고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하여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면 혈당은 높아지게 된다. 난소와 정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각각 여자와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킨다.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한 경우 생기는 결핍증과 과다한 경우 생기는 과다증에 대해 정리해보자.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는 경우는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소인증, 과다 분비되는 경우는 몸이 비정상적으로 큰 거인증과 손, 발, 코, 턱 등 몸의 끝부분이 길어지는 말단 비대증이 생긴다. 소인증과 거인증은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때 발생하며 말단 비대증은 성장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생긴다. 티록신의 분비가 부족한 경우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체중이 증가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며 티록신의 분비가 과다할 경우는 체중이 감소하고 눈이 튀어나오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발생한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병이 발생한다. 자, 이번 수업은 항상성에 대해 알아보자. 항상성은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며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 일어난다. 신경은 뉴런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달되지만 지속시간이 짧고 작용 범위도 좁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느린 속도로 전달되지만 지속시간이 길고 작용 범위는 넓다. 항상성 조절의 대표적인 예인 체온과 혈당량 조절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우리 몸은 외부 온도와 관계없이 약 36.5도씨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바깥 온도가 낮아져 체온이 내려가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줄이고 근육을 떨리게 하거나 티록신 분비를 증가시켜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열을 많이 발생시켜 체온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반대로 바깥 온도가 높아져 체온이 올라가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늘린다. 다음은 혈당량 조절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혈당량은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몸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리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에 의해 일정한 혈당량을 유지한다. 식사 후 흡수된 포도당에 의해 혈당량이 높아지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의 작용으로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고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가 늘어나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을 줄인다. 식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혈당이 낮아지면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글루카곤에 의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방출되면 혈당량은 높아진다. 또한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에 의해서도 글루카곤과 같은 작용이 일어난다.